우리가 말을 잠깐만 나눠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친해지고 싶고요. 실제로 한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남성의 50% 이상이 말투가 예쁜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분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하기 방법에 호감을 느낄까요? 당신의 사회생활, 연애생활, 가정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 대한민국 평범한 우리들이 궁금한 바로 그 심리.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말하기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바로 호감 가는 말하기, 그리고 그 법칙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투가 좋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은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자리 잡은 생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따뜻함입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왜 모든 언어에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은 늘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늘 도처에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일지 아닐지를, 이걸 판단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 매력적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따뜻할 사람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말투가 좋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할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참 호감가 라는 얘기를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호감 가는 말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먼저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건 사실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감의 반대인 비호감이라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좋아함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쌓이는 거지만요,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비호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욕하는 거, 너무 거칠게 말하는 거, 쉽게 흥분하는, 중간에 말 끊는 것들,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없애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이 호감의 단계겠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느낀 그런 방법들입니다.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그 사람도 몰랐던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후배는 꽤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그거 알아요? 형, 의외로 사람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으세요. 제가 몰랐던 장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다소 침체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몰랐었네. 이걸 깨닫고 당시 꽤 깊게 빠졌던 우울감과 무기력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칭찬에 기분 나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게 너무 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나의 장점을 말해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 평소에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해주는 상대방에게는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화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죠.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대대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대장과 소대장 사이에는 그 가운데에 있는 직책인 중대장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 대대장님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소대장 한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의 칭찬을 옮겨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네 중대장이 말이야, 자네가 늘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부대생활 성실히 한다 그랬는데 자네 중대장 눈 좋아, 시력이 2.0이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대장인 그분이 소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자네 지금 보니까 참 대단해,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있는 중대장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소대장이 괘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대장의 말을 빌려서 칭찬을 하고 간 대대장님 때문에 이제 좋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일파만파로 일어납니다.
그 소대장 입장에선 칭찬해주고 가신 대대장님도 고맙겠지만 이제 복귀한 중대장에게도 고마워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중대장 입장에선 자기의 안목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니 기분이 같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대대장님 입장에선 자기 칭찬의 정당성까지 부여되는 겁니다. 이런 칭찬 방식을 통해서 그 대대장께서는 소대장과 중대장 두 사람을 다 얻은 셈이 됩니다. 꼭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칭찬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옮기는 건 아주 좋은 2차, 3차적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미지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단어만 붙여도 대화의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제 후배이자 동료인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태훈 교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숨은 의미가 많아요. 먼저 나는 몰랐다는 걸 솔직하게 밝혀줘서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몰랐던 걸 알려줬다 라고 짧지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그 상대방에게도 심지어는 뿌듯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감탄사죠. 게다가 말한 사람이 상당히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꼭 똑같은 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긍정 언어를 만들어주면 대화할 때 그만큼 좋다는 거죠. 다만 너무 난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말투를 조절한다는 것도 필수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모두 다 다르잖아요. 진짜 당신의 말을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표정도 함께 해줘야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런 말하기가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죠.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봐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긍정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Fear of Negative Evaluation, 부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가장 높은 그런 문화가 한국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선후배에게 아 그렇구나 혹은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진실함과 솔직함 그리고 상대방의 불안마저도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태도는 그렇게 거창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한다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유명한 한국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신 이무석 교수님. 그런데 이 이무석 교수님은 많은 후학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 가지를 하면 당신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 혹은 훌륭한 심리학자, 카운셀러 분명히 될 수 있다. 첫째, 눈 마주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안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제 주위에도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조금도 따라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제 아내가 오늘 너무 더웠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 에어컨 틀까? 이런 대화보단 오늘 정말 더웠어 여보 라고 했을 때 오늘 정말 더웠구나 에어컨 틀까? 전혀 다른 대화죠. 셋째, 상대방의 언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무석 교수님은 상대방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자 대화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에 몸짓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고개를 약간 이렇게 끄덕이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긍정의 감탄사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감탄사가 들어간다면 정말 호감 가는 언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의 대답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주 쉽습니다. 이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이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이 경우엔 대략 60% 정도의 사람들이 순서를 양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덧붙이니까 그렇게 양보해주는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복사하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렇게 왜냐하면이라고만 덧붙였는데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려 94%가 순서를 바꾸고 양보해주는 걸 승낙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해도 그 방법은 통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뒤에 어떤 이유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즉 yes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인들은 특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중요하죠. 왜일까요? 바로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하지요. 식사하셨습니까? 아, 네, 먹었습니다. 에이, 식사하시죠. 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살짝 티 안 나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계산을 할 때요. 내가 계산할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슬쩍 계산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선물을 주면서 오다 주웠다. 왜 이렇게 무엇인가 돌려가는 말들을 혹은 간접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까요? 미묘하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접적이면서도 애둘러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혹은 저 밑에 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이란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내 말에는 왜냐하면을 많이 한번 붙여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말하기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와 30분이나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이후에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30분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학점, 토익 점수 같은 숫자 정보들 위주로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30분이나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의 같은 서류를 검토하는데도 훨씬 더 꼼꼼히 보고요. 그리고 숫자 정보보다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와 같이 훨씬 더 질적으로 풍부한 정보들에 더 많은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안이라 해도 이런 말 한마디로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누구나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연산 과정이나 기술이 필요 없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쉽게 많이 하고 정작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는 건 늘 연습하죠. 말을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인 대화 상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역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법으로 정리해야 할 정도로 나이를 세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 대체 뭘까요? 분명한 건 그만큼 우리가 나이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많이 물어보는 한국인들의 국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나 나이를 묻기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이 도대체 몇 살일까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나이가 궁금한 걸까요? 나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대한민국의 심리. 대체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나이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의 나이도 궁금했습니다. 외국인한테 나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신뢰라는 건 알고 있어서 질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했어요. 몇 년도에 대학을 다니셨나요? 몇 년도에 학위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경일, 나 1966년생이야. 이미 한국인인 제가 자신의 나이를 궁금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한 한국 친구들이 꼭 나이를 물어봤었대요. 물론 저의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외국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나이에 민감하다는 거. 꽤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젠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대체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겠죠. 아무리 다른 걸 잘 맞추고 친절하게 해줘도 그 상대방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언어를 내가 쓴다면 결국 나는 무례해지는 셈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 언어는, 즉 우리 말은 왜 그렇게 나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심리학자인
특히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나 권력의 서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서열.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문화입니다. 좁은 문화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성립되는지 알려면 나이가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이겨도 나이에서는 역전될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매기는 서열이 바로 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절에는 양반이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겐 말을 놨다는 겁니다. 과거엔 신분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분은 사라지고 나니 우리나라와 같이 좁고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서열을 나이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다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언어가 기본적으로 존댓말과 반말로 나뉘니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다는 아니겠죠. 존댓말의 종류도요, 훨씬 더 미묘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두 살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의 부모님 뻘 되는 그런 어른한테 하는 존댓말, 심지어는 동갑인 걸 서로 알고 있지만 완전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그런 또 존댓말까지. 정말 존댓말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종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건 말고도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거기에 맞게 미세하게 적절한 존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요, 같은 계급이라면 혹은 같은 신분이라면 위아래 5살 차이 정도는 그냥 친구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철학자로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과 그리고 시인 윤동주 선생님은 친구였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은 무려 3살의 차이가 나는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학교를 같이 다니셨거든요. 따져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한 살 한 살 정확히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에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서 같은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니까 그 범주의 수가 또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1970년생인 저한테는 그저 같이 학교에 다니면 친구라는 게 아니라 같은 해에 입학해서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친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몇 살 터울까지 다 같이 친구가 되는 문화로 바뀔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연결성은 더 강해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사는 동네, 나와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 아이들만 친구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 어느 동네까지만 내가 친구를 만들어내는 가능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죠. 서울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 심지어 외국에 있는 아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리적 인구의 수 자체는 줄었지만 심리적 연결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 결국 같은 나이만 친구다라는 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더 좁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국에서 앞으로도 같은 나이가 친구다라고 하는 이 문화는,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쉽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는 보통 성인이 돼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같은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하잖아요. 그 관계가 무너지기는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를 중요시하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타인의 관계를 훨씬 더 미묘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미묘하게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면 미묘한 무언가를 할 때 더욱 유리하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미묘한 협상. 심리학의 대가 애리조나 대학의 로버트 치알디니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의 책에서 밝힌 적도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한국인을 납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알디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미국인 혹은 미국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협상가를 잘 섭외해서 그 다음에 협상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까? 어떻게 인지를 인계받을까? 혹은 그것이 불가능하면 뒤에선 어떻게 대테러 부대들을 동원해 정밀 타격을 할까? 주로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겁니다. CRD는 바로 어떤 점에 놀랐을까요?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납치한 자들이 쓰는 그 부족인 파슈툰족의 언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의 정보기관은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투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역으로 이용해서 협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과의 미묘한 연결성과 최대한 호감을 서로 가지게 만드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도 이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미묘한 것을 잘 캐치해서 호감을 혹은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탁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섬세한 소통이 가능한 게 한국인의 강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면에 나이에 민감한 문화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경계할 것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이죠. 즉, 내가 나이가 많다면 혹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면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대부분의 행동들을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배우자에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죠. 반대로 내가 나이가 더 적으니 주도성은 다 상대방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도성이나 주체성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출생 서열이 그 사람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정확하게 그 제한점을 인식해야 될 문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우리의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가 대부분 비슷하게 같이 갔습니다. 신체적 나이와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는 뭘 해야 되고 30대에는 뭘 해야 되며 또 하지 말아야 하고 40대에는 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었던 시절이 바로 과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그 나이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나 사회적 통념은 완전히 깨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길고 오래 사는 사회가 되면서 인생에는 나이 외에 수많은 변수들이 그것도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20대여도 40대 같은 사람이 있고 50대여도 예전의 전형적인 50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20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엇이 맞고 무엇은 틀렸다라고 보는 순간 그만큼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무언가 저 사람은 부적절하다 표현하기 위해서 나이값 못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즉, 나이가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근거를 사용합니다. 성숙한 삶은 자기 성격에 맞는 장점을 보여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한 삶은요, 자기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에 기초한 단점만 보여주고 사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삶에 표현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타고난 나의 기질 그리고 성격에 근거한 많은 장점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사느냐, 바로 그 점이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면요, 모든 23살 혹은 모든 52살 기타 등등 이런 같은 나이대에는 다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 사회와 한 집단이 가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위험해지는 게 어떤 때일까요? 바로 다양성이 사라질 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단은 살아남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세대 내의 편차가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적응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대 내의 편차가 이렇게 다양하게 커지니 이제 나이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편차,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다양성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고요.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은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성격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인간은 다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추리의 출발입니다. 다산하지 않는다는 건 개체수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개체수가 적을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전대미문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적은 인구에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서 더 강한 적응력을 가지는 게 정답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러니 같은 나이에도 우리 나이는 이렇게 많이 다양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의 관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고민의 문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절해도 이게 맞는 건가 적당한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 바로 수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잠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요 라면서 고민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요즘 너무 잠만 자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고민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거죠.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잠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심리적 해결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볼 때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그만큼 잠도 자지 않고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야근하고도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새벽까지 마시고,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나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밌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욕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잠이 오냐면서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말을 듣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미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극도로 한계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낙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낙천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아난다마이드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이 나오는, 따라서 낙천적인 아프리카 분들은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이 가지는 방법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지 않고 일하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니 그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열심히 살자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잠을 죄악시하는 문화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잠을 잘 자고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잔 거지? 라면서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불쾌해하는 그런 현상까지 도처에서 관찰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믿음 혹은 신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잠을 줄여가면서도 뭘 했는데도 성공을 못하거나 좋은 결과를 못 받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더 괴로워지고 더 억울해하고,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 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통계는 사실 그만큼 수면 장애도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수면장애를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거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설문에서도 수면 관련 전문 의료진에게 문의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했거든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치료하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왜 상담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소화장애는 병원에 가도 수면장애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만큼 잠을 하찮게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퀄리티나 생산성이 잠을 적게 자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에게 상담받거나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잠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수준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잠에 관한 유행이 있죠. 바로 미라클 모닝.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걸 미라클하게 만들자는 거죠.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CEO들이 아침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거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의 양이 필요하지만 이건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얼마만큼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요, 잠을 자는 그 양에 있어서도 그 성향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4시간 미만을 자도 다음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숏슬리퍼겠죠. 하지만 10시간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다음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길게 자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함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같은 양의 잠을 자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잠이 충분한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대도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높이 평가되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IQ 검사를 받을 때 그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으면 IQ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차이는 무려 6점에 다다른다는 결과로 관찰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위를 보면 저녁형 학생들은 사회적 시차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최적인 상태에 세상을 살아가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미라클 모닝은 모두에게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실수에서부터 심각한 사고들까지 나에게 맞는 잠을 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잠을 찾는 긴 여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잔 당신 성공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 잠이 안 오는데 대체 어떻게 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 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내가 언제 잘 자는지, 몇 시에 잘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는지에 대해선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잘 자려고요, 비싼 베개를 샀어요. 이번에 매트리스 바꿨다니까요.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잠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았을 때 잘 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경향이 더 강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에 걸리면 뭐든 하려고 100가지 행동과 100가지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게 건강이거든요.
잠을 잔다는 건 역시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결코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다. 잠을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결코 얼마 이상 마시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수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 위해 하는 것들을 연구라고 부르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의 잠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가장 잘 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못 자는지, 이런 나에 대한 스스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잠이 오냐? 이런 말은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너 요즘 잘 자고 있니? 이렇게요. 왜냐하면 잠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족하면 인간의 판단과 그로 인한 행동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가 쌓이면 반드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 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조직에서 예상 밖의 큰 사고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터질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조직 구성원의 수면에 신경을 쓰는 일이 결국은 회사를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이 기술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직업, 모든 사회활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꼽히는 게 있죠. 바로 대화의 기술. 직장 생활 말하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95.6%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화의 기술이 일할 때만 중요한 건 아니죠. 한 결혼정보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92%가 넘는 응답자들이 연인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습관적으로 싸움이 잦아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피하는 게 상책인 말하기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말하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말투, 말하는 습관 등 상대방의 언어에 꽤 민감한 게 한국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은 굉장한 관계주의적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낙천성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머리가 좋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참 단순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심지어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다는 것이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에서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은 대화 이전에 자연스러운 언어에서도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주의는 외국 사람들에게 매우 독특한 측면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제프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화적 호기심이 높고 개방성이 뛰어난 친구였죠. 그런데 자기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때 한 가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이고도 추상적이며도 압축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라고 했더니 SUV, 섭섭. 이 섭섭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대요. 이 섭포인트더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섭섭하다는 실망하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섭섭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제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두 사람이 오래 만났대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JONG, 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든 사이에 섭섭하더래요. 게다가 정서적으로는 새드도 좀 있었대요. 근데 앵그리도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드는 고개를 숙이는 감정, 그 다음에 앵그리는 고개를 쳐드는 감정이죠. 반대되는 이 감정이 동시에 힘을 구사하니 사람이 그냥 멍하니 있더래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섭섭하다였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충격적인 건 카투사 병장 한 사람이 제대하면서 이 단어 옆에 더 엄청난 걸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원섭섭하다였대요. 정말 복잡한 언어구나.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 처음엔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이지 신기했다라고 경험들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문화든 원어민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어는 끝을 모르게 진화하는 특이한 언어라는 거예요. 색깔 하나를 말해도 샛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누르스름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묘하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해야 하는 말투, 말하는 방법, 그런 걸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꼽는 첫 번째는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주의적인 한국에서는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성적이 안 좋으면요. 잘 안 나온 당사자인 그 아이가 제일 괴롭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네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대화법은 나의 고통을 2배로 만드는 겁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이 자네라는 사람과 나 사이에, 상사 사이에 여러 사람도 같은 수치심을 느끼는 걸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많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하기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람은 절대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의 최악의 상태는 바로 건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 이른바 배신의 일반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믿지 않으면 단 1초라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로 신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름을 앞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구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끊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기가 앞으로도 계속 끊기지 않고 공급될 거라고 하는 신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식당에서 내 음식에 독약을 타지 않았다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믿음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하루에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뢰로운 행동을 배신하지 않고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타인을 믿지 말라면서 배신의 일반화를 퍼뜨리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친해져도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겠죠. 친해질수록 나에게 못 믿을 것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가벼운 낙관주의는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화의 기본이 되는 언어가 남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말하기에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뭘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 결국 생각하면 같은 말이죠. 이건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페이스를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을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요, 철석하고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 거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심지어는 그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보면 내 대화가 잘못됐다 혹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건 남들이 나와 대화하는 걸 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죠. 내가 끼면 대화가 끊긴다. 그런데 이게 내가 눈치챌 정도로 자주 있다. 그러면 분명 어느 정도 나의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핵심을 기억을 못할 때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자꾸 쩝쩝댄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라든가 이렇게 나쁜 습관 혹은 불쾌한 습관을 동반하는 말을 하든 신경이 쓰여서 엉뚱한 부분을 기억에 담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기억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예전에 참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수선하게 얘기했고요. 남들로 하여금 오해를 많이 하게 했죠. 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강연 같은 걸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복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말하기인지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에 대한 복기를 아주 가끔만 합니다. 언제? 내 말로 인해서 무언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늦은 상황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와 대화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어디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꾸미면서 굉장히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평소 언어가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에 가야 돼서 말을 조심하느라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평상시에 좋은 말을 하고 나쁜 표현을 안 쓰면 그 자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리가 돼 라고 저는 조언을 하죠.